한국대학 입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수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의 여러 큰 분야 중에서 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기자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정시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전형이죠. 좀 곤란하고요. 외국인 전형이 따로 있는데 12년 전 과정은 사실 외국인 전형에 속합니다. 카테고리가 외국인 전형 안에 속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뭐 똑같이 외국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3특이나 12특이나 뭐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카테고리 자체가 아예 달라요. 수시는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은 수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12년 전 과정은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입시 결과에도 차이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들은 우리 이런 수시나 정시 이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보여주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그 다음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한국예종, 한예종이라고 불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곳들은 다 예외 규정으로 흔히 말하는 수시에서는 우리가 6개의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한 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에 해당되는 재외국민 3특의 경우는 수시, 12특의 경우에는 외국인 이런 식으로 전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6장을 쓸 수 있고요. 정시에서 3장을 쓸 수 있는데 정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수시에서 이제 특례로 다 6장을 쓸 거냐 아니면 특례하고 일반 수시하고 좀 나눠서 뭐 4장, 2장, 뭐 5장, 1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겠죠. 여기는 한국대학 전형식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고3이 된 12월 달에 카이스트가 원서 접수를 해요. 12월 달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서울대학교 12년 전과정 학생들만 3월 달에 원서 접수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5월 중순 되면 1차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4월, 5월부터는 연고, 서성, 한, 중 뭐 이렇게 학교들, 요 학교들만 이제 12년 전과정 지원을 합니다. 3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2특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5월 서울대가 먼저 나오고 6월 달 되면 나머지 학교들의 전형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결과는 7월 달에 진행되는 재외국민 전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독립적인 겁니다. 요거는 이때 지원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거는 9월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9월 전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학번은 이제 올해 만약에 입학한다 그러면 22학번이 됩니다. 대학에서 22학번이 되고요. 7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전형은 3월 달에 입학하고 23학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원하는 22학번, 이때 지원하는 23학번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12년 전과정 학생들은 여기에 한번 지원했다가 봄에 한번 지원하고 그리고 7월 달 돼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12년 전과정 학생들은 약간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국민 전형은 7월 달에 시작하고요. 7월 달에 시작하는데 7월 첫째 주 정도에 합니다. 근데 이때 원서 접수를 안 하고 9월 달에 일반 수시에 같이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 아마 인제대학교 의대가 그렇게 할 거고요. 경북대가 그렇게들 했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때 결정이 되는 거고요. 8, 9월이 되면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8월 말 9월 초가 되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수시가 시작되고요. 12월이 되면 재외국민 전형이나 수시 전체에 대한 추가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 나오면 그제서야 대학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대학 전형식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대학을 지원하거나 또는 다른 아시아권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가 겹칩니다. 아이들이 이제 5월 달에 다 끝나고 6월 달에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다 끝난 상태지만 고3의 경우라고 하면 12월이 되기 전, 지금 여기 12월이 되기 전 9월부터 이제 미국 대학 얼리를 쓸 거고요. 11월에 홍콩대 쓸 거고요. 홍콩대. 그다음에 1월 달에 싱가포르 쓸 거고요. 그다음에 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미국 대학 레귤러를 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 겹쳐져서 막 오는 시기고 4월 달이 되면 미국 대학 결과들이 대충 나오니까 또 아이들이 마음이 막 붕 떠 있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을 진학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을 좀 잘 잡지 않으면 주변 학교의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3특 특례 자격 요건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은 3년 곱하기 365일 해외 근무를 해야 되고요. 학생도 아빠의 근무 기간에 똑같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근무 기간하고 별도로 3년 있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뭐 이미 다 아시죠? 아빠의 재직 기간, 아빠든 엄마든 재직 기간하고 학생의 재학 기간이 겹쳐야 됩니다. 겹친 게 3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먼저 발령이 나 있다거나 또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발령이 나버려서 나갔다든지 그래서 두 사람이 겹치지 않는 기간은 다 제외합니다. 다 제외하기 때문에 겹치는 기간이 3년이어야 합니다. 겹치는 기간이 3년이고요. 체류하죠. 체류하는 기간은 학생은 4분의 3, 부모님은 3분의 2인데 매년 그런 겁니다. 매년 4분의 3, 매년 3분의 2.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주변에 뭐 카더라 통신 절대 믿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마다 조금씩 보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서 특히 12년 전 과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에서 12년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되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3특 같은 경우에 며칠간 날짜가 조금 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대학에 문의하십시오. 반드시 대학에 문의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게 맞다더라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 다를 수 있고 올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대학에 문의하시고요. 주변에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얘기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가 과연 특혜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요. 일단 12년 전 과정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축포를 터트려 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를 제외해 놓고는 네, 괜찮습니다. 3년 특례의 경우는 지금 종류가 3가지예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만 보는 학교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제가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좀 더 해놨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혜택이 많고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3년 특례로 서류를 보는 인서울의 가장 좋은 학교들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를 진학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그냥 수시해도 정시를 해도 아마 그 정도의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들이 아니고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부터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죠.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서울에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갈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빡세게 공부하면 한국에서 수능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 준비하면 필기시험 보는 학교도 갈 수 있고요. 면접 보는 학교들은 뭐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점점 적용이 될 겁니다.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네. 올해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은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도는 계속 유지하지 않겠는가. 특히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올 12월이죠. 올 12월에 선발하는 외국고 전형에 대해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걸로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는 어학특기자 뭐 이런 거는 적극 유도하는데 폐지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뭐 국민대 정도, 국민대 아주대 정도 남아있는데 사실 국민대나 아주대는 이 어학특기자로 가는 게 실제로 우리 특례생들한테는 더 어려워요. 그냥 3특, 12특 하시는 친구 3특만 하더라도 뭐 아주대나 국민대는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의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현황은 이건 어머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네, 어디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는 증가했다는 뜻인데 2021년도에 비해서 3,000명인데 3,600명으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경쟁률은 6대 1부터 시작해서 11대 1, 12대 1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뭐 이런 학교들이 계속 증가했죠. 그죠? 이런 학교들이 계속 증가했고 성대는 작년에 좀 줄어들었는데 성대가 줄어든 이유는 한양대가 필기시험을 보는 데서 서류평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는 데서 서류평가로 한양대가 돌아서니까 성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인원들이 나눠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대학들은 사실 제가 표를 이렇게 빼버렸는데 3대 1에서 5대 1 사이입니다. 3대 1에서 5대 1 사이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서 일단 뺐고요. 12년 전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특히 이제 연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랑 연대는 그래도 가야 되겠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밑으로 가면 이제 숫자가 거의 줄죠. 12년은 그래서 좀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어머님들이 사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리겠고요.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창에다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으로 확인해서 그걸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입 또는 편입, 학제 차이로 인한 월반, 중복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으실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대학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누구, 뭐 학원이든지 또는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옆집에 그 언니가 뭐 잘 알아,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제도는 올해 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대학에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진학하고픈 대학에 직접 문의하셔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문의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국적인데 포기하고 외국인 전형을 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쉬우면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죠? 네. 의외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국인 전형이 되려면 부모, 학생,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두 다 외국인 자격, 그러니까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국적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이중국적인 상태를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 전형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해외고 전형 자격에 대한 거 물어보셨어요. 어떤 어머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막판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해외고 전형 자격을 주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해외고 전형 자격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해외에서 고등학교 3개년을 다니고 졸업하셔야 돼요. 해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해외고 전형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해외고라고 하는 학교를 어떤 제한을 두고 그걸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연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게 아까 제가 교육부 공정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형태에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게 없고요. 뭐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전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있었던 친구들을 함께 선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고 학생들만 뽑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연세대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전반적인 특례 입시 정보 3특 현황,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방향, 이거는 지금부터 설명하시는 걸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입학 조건 및 시험이 많이 다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3특하고 12특 어떻게 선발하는지 일단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보내시고 싶은 학교만 일단 뽑았습니다. 보내시고 싶은 학교들만 뽑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학교들 외의 학교, 지금 3특에 써 있는 요거 외의 학교들은 필기시험만 보거나 면접만 봅니다. 여기에 써 있지 않은 학교들은 필기시험만 보거나 면접만 보는데 필기시험만 보거나 면접만 보거나 하는 학교들은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써 있지 않는 학교들, 지금 여기 3특이라고 써 있는 이곳에 여기에 없는 학교들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또는 면접만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내신 성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기시험 100%, 필기시험만 봐서 뽑거나 아니면 면접 100%, 면접만 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들어갑니다. 학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학교들은 다 여기 있는 학교들만 해당됩니다. 연대부터 시작해서 올해 바뀌는 이대, 외대까지. 이대랑 외대가 작년에는 필기시험 봤거든요. 필기시험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로 바뀝니다. 100% 바뀌고 이 학교들은 이제 제가 문의해 본 결과 모집 요강에 나올 거니까 모집 요강 참고해 주세요 그랬는데 뭐 다른 학교들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냥 서류 100%. 근데 서류 100%의 서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서류는 한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뭘 보느냐?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잖아요.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적, 그 다음에 활동, 이 두 가지만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도 들어있죠. 근데 대부분 뭐 수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합쳐서 그냥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성적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적과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 서류에 해당되는 게 그냥 SAT나 뭐 또는 공인 영어 성적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교 내신과 학교 활동만 봐야 되는데 지금 딱 질문하신 어떤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국제학교에서 시상하는 대회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머님 학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다
수상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뭐 1등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학교장 수상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적 우수상 뭐 이 정도 받는 그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상을 받지 않아 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어머님들 지금 중동 그리고 동남아 쪽에 계시니까 재외국민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중국에서 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상을 절대 한국 사람들한테 주지 않아요. 중국 애들한테 줘요. 중국 애들. 왜? 중국 애들을 주면 학교에 헌금하거든요. 네, 기부금 형태로 돈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다 막 자기 아이 상 받았다고 기쁘다고 막 돈을 막 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상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활동은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활동은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럴 수는 없고요.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잘 보시고 선택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2특 아이들의 경우는 보시면 전부 100% 서류입니다. 면접도 없고요. 그냥 100% 서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특은 외국인 전형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 기준이 좀 다릅니다. 3특은 인원을 제한해 놓고 뽑고요. 12특은 인원 제한이 없이 그냥 자격만 되면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방법은 사실 서류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 방법대로 평가를 하고 필기시험도 비슷한 형태로 필기시험을 보고요. 면접은 그냥 면접대로.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렇게 서류하는 학교들, 그다음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 그다음 면접 보는 학교들 이렇게 그룹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씩 답해 드릴게요. IB 학교이신 것 같아요. IB 파이널만 보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IB라고 하는 커리큘럼은 2년 동안의 성적을 쫙 모아서 그게 마지막 파이널 성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파이널만 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파이널이 나오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의 과정이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IB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잠깐 성적이 좀 슬럼프였다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B 파이널을 보는 거는 내신을 같이 보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어떤 학교들의 경우는 IB 성적하고 내신 성적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IB 학교들은 이제 IB 성적하고 내신을 이제 통합해서 그냥 IB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IB 파이널만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의 상위권 대학교는 몇 과목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SAT 성적을 아예 안 보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를 평가에 반영하는지는 않습니다. 사실 AP를 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대학을 갔을 때 교양 과목을 사전에 이수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 마찬가지지만 US 히스토리나 US 가버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대학을 들어가서 그거를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다고 했을 때 그 좋은 점수 나올까요? 미국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AP 시험으로 봐버리고 제출하면 그 AP AP 테스트 시험 결과로 학점을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AP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이 평가할 때는 학교에서 AP 과목을 들었으면 이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학교의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AP하고가 연결이 좀 되도록 학교에서 가리킨 부분이 AP 성적으로도 5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학교의 어떤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믿을만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 AP가 몇 과목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미국 대학은. 그에 반해서 이제 아시아권 대학, 특히 홍콩 대학들이나 유럽 대학들의 경우는 이제 AP를 몇 개 이상 받아라. 뭐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는 3개 또는 2개 이렇게 정해서 이걸 받아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권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험들을 일 수 있지만 미국은 꼭 필요한 성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학교가 IB 학교이거나 또는 AP 학교의 경우는 파이널 성적, IB 파이널 성적이나 또는 AP 학교의 GPA가 중요하지 AP 과목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국내대에서는 AP 개수가 몇 개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역시도 동일한 대답입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5월달 당장 이제 5월달에 AP 시험을 보잖아요. AP 시험을 보면 그게 7월 11일 날 성적이 나오는데 7월 11일이면 7월 달에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나서 AP 성적이 나오니까 이 AP 성적을 학교에 제출할 수 없어요. 이미 작년, 재작년 이제 온라인 상황으로 돌아서면서부터 한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AP 성적을 시험 봐서 갖고 있는 성적이면 우리가 받아주겠지만 7월 달에 새우로 나오는 성적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면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물론 중앙대 이하로 해서 학교들이 뭐 늦게라도 내면 참고는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P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학교에 AP 학교에서 몇 과목 정도를 AP 수업을 들었는지 언어 과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랬을 때 GPA가 unweighted가 아니고 weighted 형태로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학교의 GPA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대 언더우드 계열의 경우 3특과 수시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용이한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3특에서 언더우드를 가는 거는 사실은 인원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또 경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언더우드나 하스, ISE로 가는 친구들은 수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수대도 수시 쪽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다만 3특의 경우는 이제 뭐 토플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어학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시로 나갈 경우에는 토플 성적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토플 뭐 HSK 또는 뭐 JPT 뭐 이런 성적들, 어학 관련 성적들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번째, 성균관대는 한 과목이라도 D가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 얘기가 맞는지 물어보셨어요. 이럴 수는 없죠. 무조건 불합격이다는 아닐 거고요. 아마 불합격될 확률이 좀 높겠죠. 네. 한 과목에 D가 나왔다는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 좀 사소한 과목이라도 할지라도 D가 있으면 불성실한 학생이 될 거고 중요 과목이 D가 나왔다 그러면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불합격이다가 아니고 불합격될 확률은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 성균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A레벨하는 학교이신 것 같아요. A레벨이 3특에 정말 불리한지 여쭤보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소 불리합니다. 네. 왜 불리하냐면
A레벨이 똑같이 파이널 시험을 보는데요. 결과가 8월 달에 나오잖아요. 결과가 8월에 나오니까 7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했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제출한 성적은 프레딕 성적, 즉 예상 성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 성적밖에 없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성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IB는 7월 6일 날 파이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널 성적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A레벨은 8월 말 정도의 성적이 나오니까 이 평가를 예상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IB가 6과목이죠. 그죠? IB가 6개 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코어 과목이라고 해서 TOK, Extended Essay, CAS를 합쳐가지고 3점짜리가 하나 더 붙죠. 토탈에서 한 7개, 8개 정도가 되는데 A레벨은 물론 AS 기간에는 4과목, 뭐 3과목, 4과목, 5과목, 심지어 5과목도 들을 수 있지만 A2가 되면 3과목 정도, 뭐 잘하는 친구들은 4과목 정도로 과목수를 줄이잖아요. 과목수를 줄이니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심지어 A레벨 하는 친구가 2과목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수업을 2과목, 3과목만 듣고도 어떻게 졸업을 시켜주느냐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B 코스나 AP 코스하고 비교해 보면 A레벨이 현저히 과목 수가 적고 그리고 더군다나 A스타도 아니라고 하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영연방으로 지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국대학 지원할 때는 솔직히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A레벨 성적을 가지고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사실 A레벨 자체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사실 영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A레벨 형태라고 하면 할 게 없지만 미국 대학 진학이나 또는 홍콩이나 아시아권 대학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거는 SAT 같은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A레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한국 대학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고 영국 대학은 결과가 너무 좋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A레벨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그러면 IB로 옮겨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A레벨이든 뭐 IB든 다 2년 하는 건데 그럼 1년 하고 있다 중간에 옮겼을 때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 학생이 또 친구들 다 버리고 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스럽고 사실 A레벨은 사실 여러모로 좀 고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파이널 성적이 좋은데 삼특 내신이 안 좋다. 사실 이럴 수는 없어요. IB 파이널 점수가 좋은데 내신이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라고 하는 녀석이 2년 동안의 토탈 성적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은데 파이널 성적이 좋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서류대학을 포기하시면 안 되죠. IB 성적이 좋은데. 왜냐하면 내신이 안 좋다는 뜻은 오히려 학교가 내신을 굉장히 깐깐하게 매겼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엄격하게 막 스트릭트하게 막 해가지고 점수를 좀 낮췄는데 IB 파이널 성적은 매우 좋다. 그렇다면 이 학교가 굉장히 세게 공부시켰구나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으니까 대학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절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서류 대학에 지원하는 거하고 필기시험 보는 대학하고는 사실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아니 해외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인서울에 서류 보는 학교 정도는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시잖아요. 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도 저 역시도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그 정도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네, 국내 인서울에서 10등 안에 드는 대학들을까지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인데 요 밑에 있는 학교들, 요 레벨 밑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 이 학교는 솔직히 재수해도 갈 수 있는 학교잖아요. 필기시험 보는 거니까. 재수해서도 갈 수 있죠. 근데 이 서류평가하는 학교는 학교 내신 활동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고3 졸업하는 이 시기가 아니면 하기 힘든 거죠. 고3 졸업할 때 나오는 이 성적이 안 바뀌잖아요. 내신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흔한 뭐 농담처럼 우리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학적은 못 바꾼다. 학교 성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하는 이 학교들에 지원하는 거는 고3 졸업하는 그 시기에는 무조건 해봐야죠. 무조건 하고 필기시험 보는 학교는 정말 막말로 재수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이걸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중도기국자. 중도기국 하시는 경우 네, 고2-2, 2학년 2학기로 귀국한다. 그러면 2학년 2학기로 가면 조만간 3학년 1학기가 되고 네, 중도기국자는 사실 내신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류평가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고로 가야 되나요? 외고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고, 일반고에서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중도기국 하시는 경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서류평가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건 사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중도기국 하시는 경우는 미리 뭐 사전에 중도기국하기 전에 SAT 성적을 막 1500 정도 따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한국 가서 한국 학교들의 내신을 따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일반고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고를 가면 우리 아이가 내신 깔아줘야 되죠. 바닥을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외고를 가고 싶다. 외고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서류평가는 버리고 필기시험 본다. 필기시험 보는데 대신 좋은 고등학교 동문들을 만들겠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외고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을 건져보겠다라고 하면 일반고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지필을 보고 좋은 동문들을 만들겠다. 그러면 외고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고를 가야 되느냐 공학을 가야 되느냐 이거는 동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뭐 내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필을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나가는 이 자막의 연락처를 보시고 저희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정보를 얻기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